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은 건 올해 봄비가 유난히 오래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내가 잠들어 있는 산소에 다녀오고 돌아온 뒤부터였지요. 가슴 밑바닥에 눌러뒀던 무언가가 그날따라 자꾸만 뒤척이는 겁니다. 그 봄뱀이 마치 저를 불러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 인제입니다. 서울에서 아들네와 함께 살다가 2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서울 생활은 시작됐지만 솔직히 말해 제 마음은 단 하루도 그곳에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비좁았고 손주들은 제 눈치를 받고 며느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잘해보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저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거실에 있어도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2년을 보내다 작년 늦가을쯤 몇 개 챙겨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한테 돌아간 거지요. 이 집은 아내와 함께 지은 집입니다. 흙벽에 연탄 보일러,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지만 마당만은 널찍합니다. 우리는 늘 그 마당을 자랑했지요. 밥상 들고 나와 밥 먹을 수 있는 집이라고.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아내가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털을 보고 골랐고 봉분도 손수 쌓았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햇살 잘 드는 자리가 좋다고 말했던 걸 기억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마당을 돌아 산으로 올라가 아내 묘 앞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묘하게 눅눅하고 개복숭아나무에 물방울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한참 묵묵히 앉아 있다가 봉분 오른편에서 무언가 슥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눈길을 돌리니 노란 줄무늬가 희미하게 퍼진 뱀 한 마리가 풀숲 위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졌고 시골 산소에서 뱀 한 마리 나오는 게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뱀은 이상하게도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풀잎 사이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걸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가만히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등을 돌리고 걷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멀리 사라지던 그 꿈.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자꾸만 아내의 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무언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그 봄뱀은 그냥 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봄비 다음 날 뱀 한 마리에서부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노란 줄무늬 풀을 헤치며 조심스레 움직이던 그 기척, 그리고 그 묘한 눈빛. 딱히 위협을 하거나 몸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는데 어쩐지 그 눈이 사람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자꾸 아내 묘터 주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만히 둘러봐도 이상할 게 없었지만 자꾸만 봉분 오른쪽 풀밭이 눈에 밟혔습니다. 다른 쪽보다 풀이 덜 자랐고 어쩐지 흙빛도 조금 옅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제 마음이 예민해진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그렇게 성의 없이 모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터도 제가 직접 고른 자리였고 마을 이장에게도 정식으로 상의에 허락받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 뒤 뒷산 밭일을 나섰다가 이웃 박봉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이장은 아니지만 이 동네 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삭한 분이지요.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지만 기억력은 아직 또렷하십니다. 묘터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박 노인이 먼저 묻더군요. 산소는 잘 있나? 근데 말이요. 그 자리에 뱀이 자꾸 나타난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쪽 밥 매던 영숙이도 지난달 거기서 노란 놈 하나 봤다더만. 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 노인은 농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뱀이 자주 나오는 자리는 원래 묘자리가 어긋났을 수도 있대. 예전 어른들은 그걸 조상의 불편함이라 불렀지. 뭐 그냥 미신이지.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묘자리가 어긋났다. 조상이 불편하다. 한때는 헛소리라 치부했던 말이 그날따라 자꾸 가슴 한쪽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 자리. 아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 혹시라도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닐까? 묘터가 다른 사람 땅을 건드린 건 아닐까? 혹시 오래전 형님이 무슨 말을 했던가? 그때 나눴던 종이장 뭔가 놓친 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오래전 장롱 안에 처박아뒀던 옛 문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낡은 토지대장 사본, 아버지 때부터 써내려간 손지도, 형이 휘갈겨 적은 스케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다음날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문득 마음속에 든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내를 잘못된 자리에 눕혀놓은 건 아닐까? 그 본뱀은 그걸 알려주러 온 건 아닐까? 읍사무소 민원실 안은 오전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낡은 지도며 종이 뭉치를 들고 창구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제 손에 들린 오래된 필기 문서들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건 80년대 토지도인데요. 이거랑 지금 지적도는 많이 다릅니다. 잠시만요. 최근 거 열어드릴게요.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지적도에는 봉분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12평 남짓의 작은 땅 하나가 저희 집 소유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박성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기억 한 귀퉁이가 쿡 하고 쑤셨습니다. 박성만 씨는 제 바로 윗집, 지금도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제 형님이 30년도 더 전에 넘겼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기억에 스쳤습니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산 아래 짜투리 땅 하나쯤이야 뭐. 하지만 문제는 그 짜투리 땅이 지금 아내 묘지의 경계선과 겹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론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고 직원은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경계 측량을 해야 알겠지만 육안으론 봉분 오른쪽이 살짝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옛날엔 이런 경우 흔했죠. 집업만 넘어가고 실제론 한 덩어리처럼 썼으니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지만 속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묘지를 고르던 날 작은 형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쪽은 다 우리 땅이야. 눈대중으로 해도 문제 없어.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에 모셔. 재수 씨가 편안해야지. 그 말을 믿고 저는 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벼웠습니다. 문서 하나 확인하지 않은 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내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정면이 아니라 봉분 오른편을 돌면서 발밑 흙을 밟아보았습니다. 살짝 꺼진 흙, 옅은 풀잎들, 그리고 그 한쪽만 이상하게 무른 감촉.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기운이 그 자리에서 느껴졌습니다. 땅이 살아있는 것처럼 숨죽이고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다시 그 뱀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그 본뱀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장 박성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멘트 담장은 이끼가 끼어 있었고 대문 위엔 마른 칡덩굴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쩌면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묘의 흙냄새가 자꾸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성만이 형 계십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삐걱하고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만 씨는 여든이 넘은 얼굴에 고무신을 질질 끌며 나오셨습니다. 허리는 많이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 진호구먼. 어쩐 일이야? 뭐 볼 일 있나?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문제 삼는 것처럼 보일까 싶기도 하고 정말로 묘지가 걸쳐 있다면 서로 마음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결국은 꺼내야 할 말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아내 묘지 오른편 말입니다. 그게 예전 형님 땅에서 넘어간 거라더군요. 혹시 그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박 씨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작은 숨을 내쉬고 문 앞 평상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바람에 대추나무 잎이 바스락거렸고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애 묻었었어. 그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씨는 먼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이야. 아직 철 안 든 그놈이 오토바이 타고 들판길을 달리다 트럭에 받쳤지. 군대 가기 며칠 전이었다. 정신도 없고 매장 허가도 못 받고 이장도 못했지. 동네에 소문나기도 싫었고. 그래서 조용히 너희 형님 허락받고 그 자리에 묻었어. 흙만 덮었지. 표시도 못했고. 형님은 고개를 떨구며 두 손을 무릎에 모았습니다. 그 손이 젖은 돌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난 그냥 거기 좋은 자리니까 내 아내도 편히 쉬는 줄 알고
다시 말하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흘렀더라.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아내 묘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햇살 잘 드는 언덕, 조용한 숲, 개복숭아나무 한 그루. 그리고 그 아래 아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먼저 누워 있었다는 사실. 말도 없이 그 위에 묻어버렸다는 사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이해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습니까?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가는 길 묘터를 지나며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내리쬐는 봉분 오른편 풀이 누운 자리에 그 뱀이 왜 거기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박성만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묻은 그 자리가 사실은 누군가의 무덤 위였다는 사실. 그 아이가 아무 이름도 없이 허락도 없이 조용히 먼저 누워 있었다는 말. 하지만 저는 차마 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당장 무덤을 옮기자는 말이 나올 것도 아니고 누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 안에서만 무언가 자꾸만 비틀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이상하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 얼굴이 떠오르다. 갑자기 다른 이의 그림자가 겹쳐졌고 묘지 아래에서 무언가 자꾸만 꿈틀대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아내 묘를 찾았습니다. 날은 조금 흐렸고 바람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풀잎 끝에 남은 이슬이 바지를 적실 정도로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묘에 다다랐을 때 저는 봉분 오른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뱀이 나왔던 그 자리. 풀이 얌전히 누워 있었고 흙은 여느 곳보다 촉촉하고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땅인데 이상하게 그 부분만 자꾸 꺼져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고 제가 천천히 시선을 옮기자 거기 있었습니다. 노란 뱀 한 마리. 다시 그 뱀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몸집, 똑같은 눈빛, 똑같은 자리에. 이번에는 움직임이 더 느렸고 저를 똑바로 보며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경계도 없었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했고 저와 그 뱀 사이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뱀은 풀을 타고 내려가 묘 옆 작은 경사면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자리는 박성만 씨가 말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묘하게 느슨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흙이 말랑했고 손끝에 닿는 감촉이 마치 누군가 파헤친 뒤 덮어놓은 듯한 기운 빠진 흙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눌러보면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마 더는 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저는 입을 다문 채 아내의 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내,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뭘 몰랐던 겁니까? 당신이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그 아래에 있었던 겁니까?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밤이 늦도록 작은 탁자 위에 땅 문서와 묘지 사진을 펼쳐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뱀의 눈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뱀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보내준 징조. 혹은 그곳에 편히 눕지 못한 아내의 불편함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박성만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읍사무소에 이장 신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묘터를 정리하기 전에 꼭 직접 물어야 할 말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박 씨는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담배를 비비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말없이 눈길만 주었고 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그때 하신 말씀. 그 자리, 형님 아드님이 먼저 누워있던 자리 맞지요? 박 씨는 담배를 피지도 않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땐 지금처럼 허간이 뭐니 따지는 시절도 아니었어. 트럭 사고로 그날로 눈 감고 그놈 얼굴 한 번 더 보기도 전에 병원서 포기하라고 하더군. 시신은 내가 받아왔고 묻을 곳도 관도 없었지.
박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자리, 그 땅은 예전에 내 형님이 넘긴다고 말만 했던 자리야. 서류도 제대로 없었고 그저 말로 오간 동네 일이지. 그래서 그냥 조용히 파고 깊이 파고 관도 없이 담요 하나 덮고 묻었어. 진호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럼 그 아래에 지금도 아마 남아있겠지. 깊이 묻었으니까. 그 위에 내 아내가 묻혔을 땐 나도 진짜 놀랐어. 근데 그 자리를 말한 사람도 너희 형님이었고 정식으로 땅 정리한 것도 아니라서 내가 이제 와서 꺼내기엔 너무 늦었더라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풀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나도 알아요. 그 시절엔 다들 그랬다는 거. 나무관도 못 사고 종이관도 구하기 힘든 집 많았죠. 근데 그 자리에 제 아내가 그 아이 위에 눕게 만든 거잖아요. 박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그게 내 죄야. 그 자리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진호야. 그 아이 외롭지 않았을 거다. 내 아내처럼 착한 사람이 위에 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 그거라도 위안 삼으려고. 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분노보다 깊은 슬픔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위에 누가 있었던 게 아니야. 당신 아래 먼저 누워있던 외로운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당신 자리로 제대로 모실게요. 이제 편히 쉬어요. 그리고 이틀 뒤 산 아래 풀숲에 이슬이 맺힌 새벽 저는 다시 묘터를 올려다보며 초록 담요 같은 안개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래 마치 누군가 오래전 누워있던 듯한 자리에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장 당일 아침 산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렸고 흙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풀잎엔 이슬이 촘촘히 맺혀 있었고 자작나무는 바람 없이 그대로 멈춰선 듯 했습니다. 이장팀과 동사무소 직원, 인부 3명이 도착했습니다. 형제들 중 절반이 함께했고 나머지는 조용히 따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제가 시작한 일이자 제가 마무리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묘 앞에 섰을 때 아내가 제 뒤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의사의 말과 함께 봉분이 조심스럽게 허물어졌습니다. 흙이 거쳐나가고 관이 놓여있을 깊이까지 파들어가는 데엔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그렇게 30여 분쯤 지났을 무렵 한 인부가 삽을 멈추고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관 말고 아래쪽에 이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수분도 많고 흙색이 다릅니다. 장은사가 직접 손전등을 비추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묘지 조성 흔적과는 전혀 다른 땅의 흐트러짐이 보입니다. 오래전에 누군가 묻은 자국 같습니다. 관은 없었고 아마 그냥 덮은 듯합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성만 씨의 아들. 그 아이는 정말 거기 있었던 겁니다. 깊게 아무 말도 없이 누구의 이름도 없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거기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아내를 눕혔던 겁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봄날 그 노란 뱀의 눈은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걸 알아야 한다고. 장은사는 아내의 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관은 정갈했고 흙이 살짝 젖어 있었지만 상태는 무척 양호했습니다. 그 관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끝으로 관의 가장자리를 매만지며 입을 달싹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몰랐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소.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던 눈물이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손등으로 훔쳐도 자꾸만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인부들이 땅 깊은 곳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분에 젖은 희미한 유골 흔적, 그리고 오랜 시간 땅속에 눌려있던 천 조각, 조그마한 녹슨 열쇠고리 하나가 조심스럽게 파내졌습니다. 그 아이는 관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버지 손으로 담요 하나 덮고 눕혀졌던 겁니다. 공무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무연고 매장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위치 좌표와 상태, 그리고 신원 추적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선 말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내는 새로 고른 묘터로 옮겨졌고 그 아이는 시청에 임시 인계된 뒤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처리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연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군가의 전부였고 지금은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지만 저라도 기억해야 할 그 땅 아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언덕 위에 햇살 좋은 자리로 조용히 옮겨졌습니다. 진짜로 제 손으로 다시 고른 자리였습니다. 마당에서도 언뜻 보이는 곳.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자작나무 그늘 아래. 그곳은 오전엔 햇살이 부드럽게 들고 저녁엔 바람이 낮게 불어옵니다. 관은 조심스럽게 안치되었고 봉부는 단정하게 다시 올렸습니다. 이름을 새긴 작고 검은 비석 하나. 그리고 아내가 늘 아끼던 수국꽃 무늬가 새겨진 작은 타일 조각을 묘비 옆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 저는 시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산소 아래에서 발견된 유골은 박성만 씨의 아들 박진우라는 신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래전 마을 주민등록 기록과 사고 당시 자료, 그리고 치아 보철 정보로 최종 판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연고자로 등록되었지만 제가 요청해 아내 묘 아래쪽 짧은 경사로 이어진 자리에 따로 관을 마련해 묻기로 했습니다. 작고 검은 관. 비석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로 만든 팻말 하나를 꽂았습니다. 이곳에 잠든 외로운 이에게 당신의 외로움을 기억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두 무덤은 서로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아내는 위쪽 언덕에, 그 아이는 그 아래 평평한 자리. 그 사이엔 풀밭 하나와 좁은 흙길이 놓여 있고 바람은 그 길을 따라 언제나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언덕을 자주 오릅니다. 이제 더는 눈물 대신 작은 인사 한마디 건네러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바람이 좀 차네요. 진우야, 이젠 잘 자는 거지. 국화 한 송이씩을 묘 앞에 놓고 저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오래된 이름을 부르는 듯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형제들 중 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 감정적으로 나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의 무덤 위에 올린 건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먼저였어.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가 먼저 나를 불렀던 걸지도 모릅니다. 노란 봄뱀의 눈빛. 그건 불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 못할 사연을 전하던 누군가의 간절한 시선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누워 그 아이의 외로움까지 함께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아내가 제게 말하고 싶었던 건 나 그 아이랑 함께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 당신 이제는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무덤들 앞에 서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섭니다. 바람은 풀잎을 스치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인연이 건네는 작고 다정한 인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그 언덕을 내려옵니다.